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뭐 배웠더라? 첫 번째 전기 회로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전압, 전류, 저항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1강에서 터득했던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시간에 어떤 요리를 할 때 활용할 겁니다. 그럼 어떤 요리를 할 거냐? 요리할 게 참 많네요. 자, 첫 번째, 오음의 법칙, 키레이호프 법칙, 저항의 접속, 전력, 휘스턴 브릿지, 배율기와 분류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그 재료들로 충분히 이 친구들 요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가 많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정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체크해가면서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오음의 법칙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오음의 법칙은 뭘까요? 일단 제가 공식을 먼저 써볼게요. 어떤 법칙이냐면 V는 I, 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던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알고 있던 전압 V에 대한 공식은 I, R이었어. 전류는 R분의 V였어. 이런 게 딱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1강에서는 전압을 무슨 Q분의 W, 전류 I를 T분의 Q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저항을 로 곱하기 A분의 L. 근데 내가 알고 있던 게 드디어 나왔다. 그쵸?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1강에서 했던 거는요. 전압, 전류, 저항을 자체적으로 나타내는 공식이에요. 즉 물리적인 해석이고 이 친구들은 뭐냐면 즉 오음의 법칙은 뭐냐면 전압과 전류와 저항이 한 회로에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강에서 했던 내용은 어떤 물리적인 공식, 이 친구들은 관계적인 공식이에요.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는 IR도 되지만 V는 Q분의 W도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 다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자, 공식은 이래요. 결론은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회로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나 보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전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전원을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기를 V 그리고 저항 R 이곳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저항 구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전압하고 전류 알려줄게. 그러면 전압하고 전류 알려줬으면 R은 I분의 V라는 식을 통해서 저항값을 구할 수 있어요. 전류와 저항값 알려줄 테니까 너 전압값 구해줄 수 있어? 그러면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전기 회로 내에서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법칙이 뭐라고요? 오음의 법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V는 IR 하나만 외우고 이항 정리 통해서 그냥 외우고 있어도 되겠네요. 당연하죠. V는 IR만 알고 있어도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근데 저는 좀 획기적인 방법 없을까요? 이것도 뭔가 외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걸로 가주시면 됩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 구간을 한번 나눠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V 그리고 I 여기를 R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암기법입니다. 이거 암기법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만약에 전압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전압을 가리세요. 살짝 가려봐요. 그럼 V는 IR이 됐죠. V는 IR. 나 전류 구하고 싶어요. 전류 딱 가리세요. I는 R분의 V. 나 저항 구하고 싶은데요. I분의 V.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 내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이 동그라미를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시고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손을 살포시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원하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전기 회로 내에서 보면 전압, 저항, 전류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툴을 한번 쭉 보시고 계속해서 요리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요리 끝났습니다. 자, 에피타이저였는데 좀 괜찮으셨나요? 오음의 법칙 자 끝났고 그럼 이제 키르히오프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키르히오프 법칙도 우리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키르히오프 법칙 볼게요.
키르요프 법칙은요. 1법칙과 2법칙으로 나눌 수 있어요. 키르요프 제1법칙, 제2법칙. 자, 두 가지의 법칙이 있는 건데 첫 번째 제1법칙은요. 전류에 대한 법칙이에요. 2법칙은요. 전압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키르요프 제1법칙 볼게요. 키르요프 제1법칙. 자, 1법칙은 무슨 법칙이라고요? 전류 법칙. 아, 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네. 전류 법칙. 여러분, 톨게이트 생각해 주세요. 톨게이트. 아니, 갑자기 무슨 톨게이트입니까? 여러분, 톨게이트로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두 개. 그리고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는 입구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톨게이트로 양쪽 길 합쳐서 한쪽 길에서는 3대, 한쪽 길에서는 2대가 들어갔어요. 그럼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차량은 총 몇 대가 돼야 돼요? 총 5대가 돼야죠. 그렇죠. 3대가 들어가고 2대가 들어갔으니까 톨게이트에서 차량이 없어지거나 생성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개, 3개가 합쳐져서 5대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KCL, 즉 키르요프 제1법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기 회로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제가 정의는 나중에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여러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선이 여러 개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류 I1이 들어가고 있고 I2도 들어가고 있어요. I3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I4만 나오고 있습니다. 전류가. 어디를 기준으로? 이 접속점, 즉 접속점을 노드라고 하거든요. 전선의 접속점. 이 접속점을 기준으로 I1, I2, I3가 들어오고 있고 빠져나가는 게 I4만 있습니다. 그러면 I4는 자, 다시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I4가 돼야 되겠죠. 톨게이트로 차량이 일정 부분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건 이 세 개의 합이 되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대수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자, I4가 넘어가죠? 그러면 I4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KCL을 표현하는 식이에요. 아니 갑자기 KCL 하시는데 KCL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키르요프 제1법칙 전류법칙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KCL이라고 표현합니다. 키르히오프라는 사람이 커런트, 전류에 대한 로우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KCL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접속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다른 표현으로는 임의의 접속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거고 대수합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 그래서 KCL은 결국엔 들어온 거랑 나가는 거랑 같아야 된다. 바꿔 말하면 전하량 보존의 법칙과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KCL 보시면 전하량 보존의 법칙도 함께 가져가 주세요. 왜냐면 전류는 곧 전하량이잖아요. 전기량이잖아요.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전하량은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이 같다. 즉 보존이 되더라. 그래서 전하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전류 법칙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회로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기서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IT, 토탈 전류, 전체 전류, 토탈이라고 IT라고 해볼게요. IT가 쭉 들어가면 이 접속점을 기준으로 이 일부는 I1 쪽으로 가고 일부는 뭐 I2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식을 세울 수 있다고요. IT는 I1 더하기 I2? 당연하죠. 이게 바로 KCL입니다. 그래서 KCL, 즉 키르요프 제1법칙 전류법칙은 이 정도만 가져가 주시면 돼요. 1법칙을 봤으니까 자, 한 1법칙의 친구 2법칙 봐야 되겠죠. 자, 2법칙 제2법칙 자, 이 친구는 전압법칙이에요. 전압법칙. 그러면 분위기상 얘는 K-L이라고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오케이, 키르요프가 발견한 거니까 자, 키르요프는 알겠어요. 근데 분위기상 여기가 커런트였으니까 여기는 볼테이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압에 대한 법칙이니까 KVL 키르요프 볼테이지 로우라 그래서 키르요프라는 사람이 전압에 대한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KVL. 그럼 전압의 법칙은 뭐냐? 임의의 폐회로 내에서 공급해주는 전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깎아먹는 전압 강화가 있을 거예요. 전압 강화는 저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급 전압과 전압 강화가 서로 같을 때 그것을 KVL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우,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여기를 V1, V2, V3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곳을 저항 R1, 여기 R2, R3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공급해주는 전압 뭐예요? 당연히 이 친구들 다 공급 전압이에요. 전압원은 다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깎아먹어요? 여기서 다 이렇게 야금야금 깎아먹는 거예요. 저항에서. 그래서 저항에 우리가 전압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전압 강하가 발생한 겁니다. 이 친구를 그냥 전압 상승이라고 괜히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을 전압 강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공급 전압, 여기는 전압 강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이곳에 분명히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에요. 전류 I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곳에 걸리는 전압은 V의 R1이라고 쓸 수 있고 I의 R1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써도 된다고? 왜? 자, 여러분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동일합니다. 여기서 전류가 10이면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입니다. 그러면 전류 I는 고정이기 때문에 그냥 I로 쓴 거고 I와 R1이 만나죠. 그러면 우리 오메 법칙에서 V는 IR이죠. 그래서 VR1은 IR1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역시 분위기상 그러면 VR2는 I는 똑같으니까 I로 쓰고 곱하기 R2 이렇게 써야 되겠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는 쉽다. R3로 했을 때 I의 R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식이 뭔가 복잡해진다. 그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식만 여러분 가져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공급 전압과 전압 강하를 좀 나눠볼게요. 공급 전압과 전압 강하를 나눠본다고? 한번 해보죠.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는 자, 여기서 걸리는 전압 VR1 더하기 VR2 더하기 VR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국엔 이 친구들이 공급 전압이 되는 거예요. 공급 전압. 공급. 이 친구들은 뭐예요? 강하. 강하. 전압을 공급해주는 측, 강화되는 측. 자, 그러면 폐회로, 모든 회로가 닫혀 있잖아요. 폐회로 내에서 공급되는 전압은 전압 강하와 같다. 그 전압을 갉아먹는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방향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친구는 시계 방향으로 쏘죠. 전압을. 정기적인 압력이니까. 시계 방향의 압력, 이 친구도 시계 방향의 압력, 근데 얘는 반시계 방향의 압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더 풀었으면 V1 더하기 V2 마이너스 V3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VR1 더하기 VR2 더하기 VR3와 같더라.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 이것이 KVL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임의의 폐회로에서 공급되는 전압의 합은 그 전압을 갉아먹는 전압 강하의 합과 같더라.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이고 2법칙은 전압에 대한 법칙이다. 이 정도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꿔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전원에서 전압을 만들었으면, 즉 100만큼 만들었으면 이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100만큼 소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법칙입니다. 이 정도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의 접속 직병렬 볼게요. 자, 이제 키르요프 법칙까지 적용을 해서 저 저항의 접속, 직렬과 병렬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처음에 봐야 될 게 저항에 접속해서 직렬이라는 걸 볼게요. 직렬.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직렬과 병렬을 배울 겁니다. 직렬은 뭐예요? 직렬은 이 저항을요 직선적으로 나열했다 하여 직렬이 되는 거예요. 병렬은요? 병렬은 저항을 나열해서 배치했다고 해서 병렬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직렬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직렬 연결이죠? 직선적으로 연결한 거. 얘를 R1, 얘를 R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직렬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여기 R1, 여기 R2예요. 이것도 직렬인가요? 이거 직렬이에요? 이것도 직렬입니다. 자, 그럼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서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직렬이야 병렬이야? 아 직렬이야 병렬이야? 아 뭐지?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거는 직렬입니다. 왜냐하면 직선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병렬이잖아요. 병렬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반드시 갈림길이 나오는 게 병렬입니다. 이게 갈림길 있습니까? 갈림길은 없잖아요. 직렬입니다. 그래서 회로를 조금 더 유연하게 보실 줄 안다면 여러분 회로 해석하시는데 엄청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렬이다. 자 그럼 병렬은 도대체 무엇이냐? 병렬. 여기다 볼게요. 병렬. 자 병렬. 병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열한다 그랬어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둘. 여기가 R1, R2. 자, 이런 형태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열됐잖아요. 병렬이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쭉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죠. 갈림길 나오면 고민도 하지 마세요. 반드시 병렬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친구는 병렬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럼 이것도 병렬입니까? 자, 저항이 이렇게 있고, 회로를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거 병렬이에요? 뭐 직렬이에요? 아니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런 회로도 병렬이죠. 왜? 여러분 제가 그것만 생각해달라고 했죠. 여기서 나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나잖아요. 이렇게 병렬입니다. 이런 회로도 다 병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1, R2. 그래서 직렬과 병렬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나온 게 직렬, 연결. 이제 직렬을 실제로 연결을 해볼 거예요. 자, 직렬 연결 같이 한번 볼게요. 회로를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있고 여기를 저항 R1, 저항 R2 여기를 V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류 I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자 이런 회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KVL에 의해서 여러분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눠서 걸리겠죠. 그죠? 전체 전압이고 나눠 들어가는 전압. 그러면 R1에 걸리는 전압을 그냥 VR1인데 그냥 저는 표현하기를 그냥 V1이라고 해볼게요. V2에 걸리는 것을 다시 R2에 걸리는 것을 V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으면 자 첫 번째 직렬 회로에서는요 꼭 기억해 주세요. 직렬 회로 첫 번째 뭐가 일정하다고요? 전류 일정. 그리고 두 번째 KVL을 활용한다 그랬죠. KVL 활용할 거예요. 자 이거 왜 활용합니까? 합성 저항의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요. 자 보세요. 일단 전류가 일정하고요. KVL에 의해서 어떤 식이 도출되는지 봅시다. 자 V라고 하는 것은 V1 더하기 V2예요. V1 더하기 V2. 잘 보면 근데 V1이라고 하는 것은 I 곱하기 R1이에요. 그래서 I, R1 더하기 V2라고 하는 것은요. I 곱하기 R2예요. I, R2. 여기까지 어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살짝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봐주세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I로 좀 묶어보려고 그래요. 자, 이 I가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I 곱하기 R1 더하기 R2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뭐라고요? V라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이거 전체 전압이죠. 전체 전압은 뭐예요?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이니까 즉 이것이 전체 저항이 되는 것이고 즉 직렬 연결에서는 합성 저항 RT라고 하는 것은 R1 더하기 R2라는 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직렬에서는 저항을 그냥 더하면 되는구나 가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유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나와서 전체 전류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보니까 전체 전류를 구해볼게요. 전체 전류 IT는 그럼 IT 어떻게 구해요?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R, T 분의 전압 V. 우리 토탈 T를 대문자로 통일했으니까 그냥 대문자로 써봅시다. IT는 RT분의 V. 근데 RT는 뭐예요? R1 더하기 R2라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전체 전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즉, 이 전체 전류는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구하고 싶은 것은 전압 분배 법칙입니다. 자, 전압 분배 법칙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굉장히 문제 풀 때 좋은 스킬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R1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 궁금해요. 즉 V1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V1은 어떻게 쓰냐면 I 곱하기 R1이에요. 그래. I 곱하기 R1.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I는 뭐예요? 곧 IT랑 똑같은 거잖아요. 전체 전류니까. 그래서 R1 더하기 R2 분의 V가 되는 것이고 자, 곱하기 R1이 된다. 이거 정리해서 써보면 위치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R1 곱하기 V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이 V1이라는 식은 이런 식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럼 이게 뭐예요? 내가 V1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전류값을 모르는데요? 그럴 때 R1과 R2 그리고 V값만 알면 R1, R2, V값만 알면 이곳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 이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V2도 그냥 마찬가지로 바로 해볼게요. V2는 똑같아요. R1 더하기 R2 분의 이제 여기를 R2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전압 분배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까지 하면은 우리가 직렬 연결에서의 해석 방법을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제가 여기 부분을 다시 지우고 전류 관점에서 다시 병렬 관점에서 좀 가볼게요. 자, 수식이 조금 많이 나와서 아유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장담하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만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딱 이 부분이 수식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전기를 접하는데 이런 수식 보면은 당연히 거부감 들어요. 그런데 제가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까지만 꿋꿋하게 버팀목처럼 한번 버텨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괜찮아요. 같이 또 천천히 해볼 거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저항의 병렬 볼게요, 이번엔. 병렬 접속. 병렬 접속을 볼게요. 뭐 병렬 연결 관계없습니다. 회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강조 드리는 것만 여러분이 챙겨 가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R1이라고 해볼 거고 여기 R2 전원 V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토탈 전류 IT가 될 것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를 I1이라고 해보고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I2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병렬에서는 뭐가 동일한지 보면은 병렬에서는 이곳에서의 전위가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립니다. 즉, 병렬에서는 전압이 동일해요. 전압이 동일이구나. 즉, 자, 병렬에서는 전압 동일. 전압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는 KCL을 적용할 거예요. 그럼 KC를 적용하면 어떤 식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는 KVL, 지금은 KCL. 자, KCL이니까 IT는 이 노드를 기준으로 I1과 I2 나뉘겠네. 톨게이트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IT는 I1 더하기 I2가 됩니다. 오, 괜찮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요 V가 이곳에 동시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I1은 R1분의 이곳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R1분의 V라고 쓸 수 있겠고 더하기 R2분의 V다. 이렇게 써도 괜찮나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괜찮나? 저 괜찮은 건가? 동의가 되십니까? 자, 동의 되셨으면 가보는 거예요. 자, 이거 V 또 묶고 싶다. 그쵸? 저 묶어볼게요. 그래서 T는
R1 분의 1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이렇게 여기까지 어때요? 깔끔해졌다, 그쵸?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는 전체 합성 저항이 이거겠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자, 왜? 여러분 우리 아까 오메 법칙에서 I는 뭐였어요? I는 R분의 V. 그럼 R은 I분의 V였다고요. 근데 이거 이항정리수 넘기면 V분의 I가 되죠. 저항값은 이거 저항값이죠. 저항값은 V분의 I가 아니라 I분의 V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항정리 하잖아요. V분의 IT가 된다고요. 그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수를 한번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저항 공식 등장합니다. 여기서 RT 병렬에서의 합성저항 공식은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합분의 곱이 나옵니다. R1 플러스 R2 R1 R2 그 유명한 합분의 곱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두 개만 연결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합분의 곱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3개 이상 있잖아요. 그러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공식에서 R3분의 1을 한 번 더 더해서 쭉쭉쭉 계산을 정석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거는 저항이 2개일 때만 나오는 공식이에요. 얘는 저항이 3개 이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지도 마세요. 요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여러분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합성 저항을 마무리했으니까 전체 전압을 어떻게 구하는지 봅시다. 자, 전체 전압 VT라고 한번 해보고, 자, VT는 뭐예요? VT는 전체 전류에다가 전체 저항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 IT는 다시 IT 곱하기 RT가 뭐예요? R1 더하기 R2 분의 R1, R2 이렇게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전압도 구해봤으니까 우리 전류 분배 법칙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전류 분배 법칙 때문에 그래요. 자, 전류 분배 법칙 볼게요. 자, 내가 I1의 전류를 구하고 싶어요. 즉, R1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I1은 뭐예요? R1분의 V죠. R1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이거 분리해보면 R1분의 1 곱하기 V인데 V 값을 VT라고 놔도 되죠. 이 V니까. 그러면 쭉 보니까 이 공식 가져오면 되겠네. 그래서 R1 더하기 R2 분의 R1, R2. 근데 잘 보니까 R1, R1 삭제가 됩니다. 서로 약분이 돼서 결론 R1 더하기 R2 분의 R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V를 제가 여기 이거 가져오면서 I를 안 썼죠? 여기에 죄송합니다. 다시 써볼게요. 여기 I, T. 여러분 T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어차피 토탈의 약자로 가져온 거니까. 그러면 R1 더하기 R2 분의 R2 I, T 이렇게 했으면 되죠. 결론은 뭐예요?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이 공식으로서 표현이 가능하구나.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도 과정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I1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 굳이 전압값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항값과 전류값을 알고 있으면 원하는 장소에서의 전류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I2도 마찬가지죠. I2는 뭐예요? 이제 그냥 R1 더하기 R2 분의 R1 곱하기 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 분배 법칙을 가져갈 수 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주황색 부분만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이건 우리가 문제풀이 스킬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황색 부분만 좀 깔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팁을 드리면 결국엔 I1, 이 I1에서는 저항을 그냥 다 더해주고 상대방 저항을 올려주는 거예요. 상대방 저항. 나는 R1이 궁금한데 상대방 저항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2에서는 역시 상대방 저항을 올려주는 거고. 근데 우리 아까 전압에서는 자기 거 했어요. 자기 거. 난 이곳에서의 전압이 궁금하면 자기 거 저항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도 자기 거 저항 R2를 올려놓듯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전지의 직렬과 병렬인데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지우려고 하거든요. 살짝 한번 필기가 필요하시면 멈춰놨다가 필기 한번 해주시고 그럼 저는 지금부터 지웁니다. 지울 거예요. 자, 지웁니다. 다 지울 거예요. 자, 지금 수식이 좀 많이 나와서 당황하셔서 그래요.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식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쭉 여러분 넉넉하게 한번 가보세요. 제가 왜 괜찮다고 말씀드리는지 나중에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쭉 페이스에 저랑 맞춰서 같은 호흡으로 계속 가보자고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전지의 직병렬 연결 보겠습니다. 전지, 직렬. 전지의 직렬 볼게요. 자, 일단 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보죠. 왜 이렇게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자, 여러분 근데 전지는요 결국엔 똑같은데 하나만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했던 회로는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지 파트에서는 이렇게 조그맣게 내부 저항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부 저항. 그래서 내부 저항을 소문자 R로 쓰고 여기 전원을 보통 E라고 표기를 하고 외부 저항 R.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 건전지 가져왔거든요. 건전지 이걸로 해볼까요? 자, 건전지 갖고 왔는데 그냥 건전지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부에 전선 연결해서 이 램프 하나 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램프.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내부 저항 조그맣게 그렇잖아요. 이 건전지, 여러분 이 건전지도요 내부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전지 안에 무슨 저항이 들어있어요? 얘 전원 공급해 주는 건데 저항이 들어있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부 저항이라고 하고 그 내부 저항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파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건전지. 그리고 이 9V 건전지인데 이 9V 건전지에도 모두 내부 저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전지의 내부 저항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 친구를 하나의 건전지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의 건전지로. 식을 한번 이끌어내 볼게요. 전지. 자,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곳에 흐르는 전류 I. 자, 저곳에 흐르는 전류 I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체 저항 RT분의 전체 전압 VT. 여기서 VT를 그냥 E라고 했으니까 여기 E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RT는 뭐예요? 전체 저항이잖아요. 그럼 전체 저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저항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저항과 이 저항 무슨 연결이에요 지금? 병렬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해보면 돼요. 갈림길이 지금 있습니까? 갈림길 없죠? 직렬이에요. 그러면 그냥 단순 덧셈이죠. R 더하기 R. 직렬에서는 그냥 더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병렬에서는 일정 공식이 필요하고 이게 바로 전지에서 전류값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에서는 저 내부 저항이 있는데 저거를 너가 해석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지의 직렬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지 여기다 해볼까요? 전지 직렬. 전지 직렬. 똑같이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회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내부 저항이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하나.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결국엔 이 건전지 3개 직렬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밖에 램프 하나 단 거예요. 자, 같이 해보자. 여기서 E 그다음 내부 저항 R, E 내부 저항 R, E 내부 저항 R. 요 E는 전압이에요. 기전력이라고 하죠. 전압과 기전력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압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표현을 했던 이 전압은요. 그냥 그 상태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 E라고 표현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인식을 해주세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 어쨌든 지금 외부에 램프 하나 달려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때 보통 이곳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예요. 그러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 ET라고 해도 되고 VT로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RT는 뭐예요? 전체 저항이라면서요. 그럼 여기 저항 하나 있으니까 저항 하나 써주세요. R 더하기. 그다음에 내부 저항이 지금 모두 직렬 연결이죠. 그 직렬 연결된 거랑 여기 바깥에 회로랑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3개 있으니까 3R 쓰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3개, 4개, 5개, 6개 특정할 수 없는 숫자만큼 연결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N 곱하기 R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몇 개 연결? 여기 3개니까 3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렬에서 이 전지는 직렬로 연결하면 할수록 그 값이 어떻게 돼요? 더 증가합니다. 연결한 개수만큼. 그래서 N 곱하기 2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이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 될 게 있다 없다? 문제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전지의 병렬 연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지 직렬했으니까 병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전지 병렬.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 건전지를 병렬로 연결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 직렬로 연결했다, 그쵸? 직렬로. 근데 이제는 이거를 병렬로 연결하자는 겁니다. 병렬로. 그러면 제가 방향성을 똑같이 해봐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병렬 연결된 거예요, 지금. 그다음 외부에 어떤 램프와 같은 저항을 하나 연결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내부 저항이 조금씩 들어있고 이걸 R. 그다음 외부에 저항 R 있고 그다음에 이곳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E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제 고민이 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전류를 구하는 거지? 일단 건전지가 여러분 3개가 하나, 둘, 3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구간을 하나로 만들어줘야죠. 하나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나로 만들잖아요. 이런 애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하나로 만들 건데 전압은 제가 병렬에서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2가 오는 거고 이거 R, 합분해 곱하면 됩니까? 안 되죠. 합분해 곱하면 안 되죠. 왜? 3개 이상이니까. 그래서 원래 정석적으로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분의 1 해서 여기 써줘야 되는데 같은 저항이 여러 개 연결. 같은 저항이에요. 같은 저항. 같은 저항이 여러 개 연결돼 있을 때는 그냥 이 공식으로 통합니다. N분의 R. 그래서 여기가 N분의 R로 통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공식입니다. 근데 정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가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 전류는 뭐예요? I는 역시 RT분의 V 저기랑 맞춰서 ET로 해볼게요. ET인데 결국에 ET 해보니까 그냥 2가 나오더라. 그리고 저항은 이거랑 이거 직렬 연결이니까 R 더하기 N분의 R이 되더라. 끝입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전지의 어떤 병렬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직렬과 병렬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내부 저항? 내부 저항 차이입니다. 내부 저항을 이렇게 합쳐서 이 친구랑 직렬 접속할 수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정도만 봐주시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봤으니까 우리 개념 확인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오음의 법칙, 키르요프 법칙, 저항의 접속과 관련된 개념 확인 문제예요. 자, 이제 한번 전투장으로 뛰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 자, 전압에 대한 오음의 법칙을 공식으로 쓰세요. V는 IR. 그렇죠. 전류에 대한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 아이고, 우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항에 대한 오음의 법칙, R은 I분의 V로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좀 무서워 보여요.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같이 볼게요. 그림과 같은 회로망에서 전류를 산출하는데 옳게 표시한 식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 노드, 즉 접속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만 구분하면 돼요. 자, 들어오는 거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해 볼게요. 자, 들어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을 분홍색으로 해보면 나가는 거. 그럼 식을 만들어 볼게요. I1 더하기 I2 더하기 I4는 나가는 거랑 똑같아야 되죠? 그것이 I3다. 이걸 대수합으로 표현해보면 I1 더하기 I2 더하기 I4 마이너스 I3는 0이 되더라. 그럼 이 식과 똑같은 것을 찾아보면 어디에 있나 보니까 왠지 4번과 닮았다, 그쵸?
I1, I2, I4가 다 플러스죠. 1, 2, 4 플러스 하나만 마이너스, 3만 마이너스는 0이다. 이것이 바로 KCL 법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옴과 30옴의 병렬 회로에서 20옴에 흐르는 전류가 6A라고 한다면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제 이런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당황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재료들을 한번 목록을 쫙 보세요. 아, 여기에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을 해보는 거죠. 20옴과 30옴 병렬 회로. 이거 병렬이다. 그쵸? 20옴에 흐르는 전류. 아, 여기 흐르는 전류가 6A래요. 전체 전류를 구하래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 이 구간에서 전압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만. 구할 수 있죠. 왜?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이곳에 걸려있는 저항을 아니까 V는 I의 R이잖아요. 얘는 분명히 120V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되십니까? 여기에 걸리는 게 120V. 왜냐면 6A와 20옴을 곱했어요. 옴의 법칙으로. 옴의 법칙이 유용하게 쓰인다. 그죠? 자, 근데 하나 더 우리 배운 거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병렬에서 뭐가 똑같다 그랬잖아? 전류가 똑같아요? 전압이 똑같아요? 병렬에서. 전압이 똑같죠. 아, 여기가 120이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12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항을 알고 이곳에서 전압을 아니까 이곳에 흐르는 뭘 알 수 있다? 전류를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곳에 흐르는 전류 I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R분의 V니까 30분의 120, 4A. 그쵸? 그럼 이곳에 흐르는 전류가 4A구나. 그러면 여기 위쪽에 6A가 흐르고 아래쪽에 4A가 흐르니 KCL, 즉 키르요프 제1법칙에 의해서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은 10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만큼 들어와서 하나는 6 쪽으로 뿌려주고 하나는 4만큼 뿌려주고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기출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실 줄 안다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져도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우리는 이어서 계속 갈 길 가봐야 되겠죠. 자, 이제 전력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옴의 법칙, 키르요프 법칙, 저항의 접속, 이제 전력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전력은 여기다 해보죠. 전력은 P라고 쓰고 단위로는 와트라고 읽습니다. P라고 쓰고 와트라고 읽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어떤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저항체가 있잖아요. 이 저항에 전원을 연결하면 이 저항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는지 그것을 또 전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어떤 에너지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는 우리가 전력 P는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했니?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했니? 이렇게 나타내고 단위는 와트인데 이따가 단위를 써보고 자, 여러분, 근데 이 W라고 하는 일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IT로 쓸 수 있어요. V 곱하기 I 곱하기 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T가 되고 그러면 약분이 되니까 V 곱하기 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옴의 법칙 배웠다. 그쵸? 옴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었어요. 그러면 V 대신에 IR을 쏙 갖다가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IR 넣으면 V 대신에 IR 넣으면 원래 I가 있으니까 I 제곱에 R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I 대신에 R분의 V도 넣을 수 있죠. 그러면 R분의 V 제곱으로서도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력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식으로도 파생시킬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W라고 하는 전력량을 볼게요. 자, 전력량은요 W라고 씁니다. W 단위는 줄이라고 표현하고 결국엔 이 W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W는 P 곱하기 T로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W는 PT. 왜냐면 W를 냅두고 T를 넘기면 PT가 되잖아요. 그래서 W는 PT, 단위는 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W는 전력량인데 전력 P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일을 했는지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전력을 소비했는지, 얼마의 시간 동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바로 그냥 넘어가 보죠. 줄의 법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줄의 법칙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1kWh를 한번 변환을 시켜볼 거예요. 어떤 걸로 변환시킬 거냐면 줄의 단위로, 즉 j 의 단위로. 몇 줄이냐? 자, 그러면 1kWh? 1kWh?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hour가 1시간이잖아요. 1시간은 몇 초게요? 자, 1시간은 60분이에요. 1분은 60초예요. 그래서 60 곱하기 60이 됩니다. 3600 나오거든요. 그러면 1 곱하기 K가 있으니까 10의 세제곱이 있죠. K가 10의 세제곱으로 빠져나오고 곱하기 3600 나오고 그러면 단위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일단 K는 자 이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K는 10의 세제곱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hour는 3600으로 나오면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세크, 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남는 게 와트 세크가 되는 겁니다. 이 단위가 결국엔 와트 세크가 되는 거죠. 왜냐면 P가 와트고 T가 세크니까. 세컨드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자 3.6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를 3.6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러면 10의 세제곱과 10의 세제곱이 만나니까 10의 6제곱이 되고 3.6과 1이 만나니까 그냥 3.6이 되는 거죠. 그냥 3.6이 돼서 다시 3.6 곱하기 10의 6제곱이 되고 단위는 와트 세크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뭐예요? 줄이 되는 거죠. 줄. 1kWh는 3.6 곱하기 10의 6제곱의 줄이다.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했느냐? 그럼 잘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1줄은요. 이걸 칼로리로, 즉 열량의 단위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1줄은요. 0.24 칼로리예요. 0.24. 대략 0.24 칼로리.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kWh는 어떻게 칼로리로 변환할 수 있을까? 1kWh를 어떻게 칼로리로 변화할지가 궁금한 거예요. 변환시키는 게. 그럼 1kWh는 우리 썼어요. 3.6 곱하기 10의 6제곱의 와트 세크. 즉 줄이란 말이에요. 줄. 그럼 이거를 칼로리로 바꿔보면 여기에 뭐만 곱하면 돼요? 1줄이 0.24니까. 그러면 3.6 곱하기 10의 6제곱은 0.24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곱해서 나온 값이 860입니다. 860 킬로칼로리.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확히는 조금 수치가 달라요.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사값으로 860 킬로칼로리로서 1kWh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줄로 변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1kWh가 860 킬로칼로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줄이라는 게 0.24 칼로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1kWh를 환산하면은 줄의 단위로 환산하면 이러한 식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지금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복습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익숙한 숫자가 되고 그냥 이제 툭 누가 치면은 표 하고 나오는 숫자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걸 외워야 되는구나 정도 하고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휘스톤 브릿지 회로를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좀 지워볼게요. 자, 휘스톤 브릿지 회로는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제일 효자와 같은 친구예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휘스톤 브릿지 회로 나오면 대각선끼리의 곱이 같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대각선끼리의 곱 R1과 R3인가요? R1, R3, R2, R4.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면 이런 관계를 만족했을 때요. 즉 대각선끼리의 저항을 곱했을 때 서로 같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가운데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검류계예요. 검류계는 뭐 하는 애냐면 내가 전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할 거야. 너 전류 흐르잖아? 내가 너 전류 흐른다고 이렇게 사용자한테 알려줄 거야. 라고 하는 친구가 검류계입니다. 자, 그러면 대각선끼리의 곱이 같을 때 평형이 만들어져요. 평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검류계에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그 특성을 이용한 게 바로 휘스턴 브리치 회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대각선끼리의 곱이 같을 때 가운데 검류계에는 마치 개방된 회로, 즉 없는 회로랑 똑같다. 같다 하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달라진다? 그럼 이 회로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이걸 왜 배웁니까? 자, 이걸 배우는 이유는 첫 번째, 미지의 저항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알고 있는 저항값을 배치해 놓고 여기 가변 저항을 하나 놓습니다. 가변 저항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려갔다 하면 어느 순간 이 검류계에 전류가 안 흐르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변 저항값을 멈춰놔요. 그때 대각선끼리 곱을 해서 같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 미지의 저항 R3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수식은 성립했잖아요. 가운데 전류 안 흐르니까. 그래서 R3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지의 저항을 구하는 데 사용이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실생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 지금 공부를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맞춰보면은 아마 도서관에서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독서실에서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가정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고, 회사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디서든 여러분 천장을 한번 보시면 감지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특히 감지기 중에 연기 감지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기를 감지했을 때 화재로 인식을 하고 어떤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킨다든지 관리실에 어떤 불이 났다라는 경보를 알려주는 그런 감지기가 있을 텐데, 그 감지기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 휘스턴 브리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기의 양에 따라서 이 저항값이 가변이 돼요. 가변되면서 여기 평형을 깨트리면서 전류를 흘립니다. 그래서 신호를 주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단순히 우리가 공식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왜 배우는지를 알고 나면 공부하는 것, 자격증 그 목적 이외에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개념들을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장 실무에 가서 응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좀 더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저는 공식 그리고 뭐 유도 과정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일단 자격증을 위해서라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지만 좀 더 확장되는 걸 나도 알고 싶은데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도 함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휘스턴 브리치 회로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분류기, 배율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배율기와 분류기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배율기는요 뭐냐면 내가 전압을 측정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전압기 하나를 딱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전압, 자, 얘 주먹이죠. 이 주먹의 전압 좀 측정해 주세요 하면서 전압기를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측정하겠죠. 근데 이 저항이 가지고 있는 전압의 값이 막 1000V이래요. 근데 제가 드린 전압기는 100V까지밖에 측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뭘 하시겠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율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전압계가 100V짜리인데 100V밖에 측정이 안 되는데 1000V를 측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압기 갖다 대면 전압기 고장납니다. 터져요. 그래서 그때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것이 바로 배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분류기는 뭐예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 회로가 있어요. 어떤 회로의 전류값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전류기는 10A까지밖에 측정이 안 돼요. 근데 왠지 여기에 한 100A 흐를 것 같아. 이거 갖다 대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분류기를 설치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배율기와 분류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율기부터 잠깐 보면 이 그림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 자, 배율기. 자, 배율기부터 한번 볼게요. 다시 적어볼까요? 배율기. 자, 배율기는 여기 어떤 저항이 있고 전원이 있을 때 이거 전압 공급되고 여기에 몇 볼트가 찍히지? 라고 하고 이제 전압을 측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제가 여기 전압계를 가지고 왔어요. 멀티 테스터인데,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럼 전압을 측정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하에 직렬 연결해야 돼요? 병렬 연결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집어야 돼요? 병렬로 집어야 되는 겁니다. 전압 측정할 땐 병렬로 찍는다는 것은 이거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 다시 이 전압계라고 했을 때 이 양단을 찍는 거예요. 이 양단을 찍는다는 행위 자체가 병렬로 찍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전압계를 V라고 해보고 전압계의 내부 저항을 살짝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찍은 거죠. 오케이. 근데 전압계에는 다시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좀 들어있습니다. 전압계의 내부 저항을 저는 RA라고 해볼게요. 이건 전압계고. 근데 여기에 1000V 걸려있는데 이거 100V짜리라고요, 여러분?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율기를 여기 살짝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배율기. 배율기 저항을 RM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압 분배 법칙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1000V가 걸려있으면 원래 전압계에 1000V가 다 걸려야 되는데, 즉 여기 내부 저항에 걸리는 거죠. 1000V가 걸려야 되는데 여기 배율기를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압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1000V를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계의 부담을 덜 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배율기 저항이에요. 그래서 배율기나 분류기나 결국엔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율기 RM, 이 M은 멀티플라이 약자예요. 배율기. 그래서 내가 여기 일정한 배율기 저항을 놓으면 얼마만큼의 저항값을 낳는지 그 비율을 계산해서 찍어서 비율만큼 다시 환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회로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려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배율기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공식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배율기 RM 이거 어떻게 선정하냐면 M-1 곱하기 RA,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이 공식만 알면 배율기 더 이상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 요 RM은 배율기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요 M은 몇 배 차이 나는지, 내가 측정해야 되는 거는 1000V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압계는 100V짜리예요. 그럼 몇 배 측정하는 거예요? 10배를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M에다가 몇 배율이냐. 그 다음에 RA는 뭐예요? 전압계가 가지고 있는, 이 전압계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 값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문제에서는 이 값 알려주고 이 값 알려줄 겁니다. 그럼 RM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분류기 똑같아요. 자, 분류기 가보죠. 자, 분류기. 분류기는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전류가 얼마가 흐르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이런 회로에 전압 있고 저항 있고 이 전류 얼마나 흐를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전류계는 10A까지밖에 측정 안 된다 그랬죠? 근데 100A 흐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전류계를 꽂을 때 어떻게 꽂냐? 얘는 뭐 저항에 병렬로 이렇게 꽂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류 측정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전류 측정할 때는 개방을 하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열어놓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형식이 되냐면 여기 전류계 A가 들어가고 전류계 내부 저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전류계 내부 저항을 V, RA 관계없습니다. RA로 그냥 통일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요 저항값을 그냥 있다고 하고 전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100A가 흘러갈 수 있는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분류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로를 나눕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RS, 션트의 약자거든요. S. 그래서 분류기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여기 100A가 쫙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위쪽으로 한 90A 흘러가게 하고 이쪽으로 10A 흘러가게 하면 이 전류계 괜찮잖아요. 그리고 저항을 몇 배만큼 얼마만큼의 저항을 썼는지에 따라서 그 비율을 계산하면 실질적인 회로의 전류값이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RS는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 N-1분의 1 곱하기 R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회로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RS는 션트 저항, 즉 분류기 저항이 되는 것이고 이게 분류기예요. 그 다음에 N은 몇 배, 내가 지금 10A 측정할 수 있는데 100A 측정해야 되니까 10배가 들어가는 것이고 RA는 전류계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 값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머지 값들은 다 알려줘요. 우리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린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각각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까지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이거 전압계, 전류계 측정할 때 얘 전압, 전류 다 측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압계는 부하와 병렬 연결하는 겁니다. 전압계는 부하와 병렬 연결. 그 다음에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 연결. 여기를 개방 딱 해가지고 아까 직렬 연결했죠?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 연결이에요. 그 다음에 분류기와 배율기는 조금 달라지죠.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이고요.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도 있으니까 전압계, 전류계, 분류기, 배율기 이 내용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음의 법칙으로부터 시작해서 키르교프 법칙, 그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저항의 접속, 직렬, 병렬 알아봤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런 건전지의 접속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내부 저항이 어떤 포인트가 됐었죠. 그 다음에 전력은 이제 P와 W로 나눌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줄의 법칙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휘스턴 브릿지 회로에 대해서 대각선끼리의 곱이 같을 때 가운데 검류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감지기의 원리, 미지의 저항 구하는 어떤 사용법, 이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었고, 배율기와 분류기를 통해서 내가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을 확대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전압계, 전류계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다시 흰 종이를 꺼내서 이 내용만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적을 필요도 없어요. 떠오르는 것만 그냥 쓱 적어주세요. 그것이 진짜 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정말 힘들고 번거롭습니다. 복습한다는 거 무슨 의미냐면 봤던 거를 다시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봤던 거를 다시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강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